1970년,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의 공간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꼬박 42년 만에 일궈낸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변신인데요.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 모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영광입니다. 박종철 열사라고 하면은 제 젊은 시절에 삶을 바꾸게 했었던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말만 들어도, 근데 그 동명이인이 요즘 아주 사고를 치고 다녀서 예, 이게 언론에도 나오던데요. 예,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 열사는 열사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 남영동 대공분실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이라고 보십니까? 예. 보통 이제 말하기를요, 여기가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뭐 국가 폭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많이 불리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간첩을 잡는 곳이다. 이게 대공분실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명목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독재 정권이 독재 권력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민주인 사는 학생들 잡아다가 이제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죽이기까지 한 공간이니까 상당히 무서운 공간이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박종철 열사가 사실 여기서 이제 물고문을 받아 돌아가신 거고요. 예. 또 다른 분으로 이제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도 여기서 전기고문, 전기고문까지 예. 그것도 10여 차례나 당했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악명을 떨쳤던 곳이죠. 예. 실제로 저희 대학 시절에는 여기가 전설처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도 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고 뭐 전혀 알 수가 없고 뭐 하면서 마치 그 죽음의 공간 같은 그 상징처럼 여겨졌던 곳이거든요. 잡혀면 큰일 난다. 잡혀면 큰일 난다 그런 거죠. 뭐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다. 뭐 한번 마포소에 제가 끌려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도 내부가 굉장히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도 아주 이상한 그런 그 일본 때 만들어진 그 구조를 그대로 살려놨던 곳이라서. 개별 경찰서에서도 많은 인권 유린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 다녀왔던 얘기를 선배님 했더니 거기는 뭐 될 것도 아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그냥 거기 들어가면은 뭐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악명을 떨쳤죠. 지금은 이제 여기가 민주인권기념관이 됐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경찰이 여기를 관리하다가 이제 경찰은 이제 떠났고 이제는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게 공공특수법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관리 주체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하고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쭉 했던 시민인권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저희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 이 두 기관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걸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논의하는 과정이 일정하게 필요한데 그 기간에도 이제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계속 탐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로 알려진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작품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어떨지 모를 정도로 치밀하게 아주 설계된 악의 공간이다. 이런 평가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김명식 건축가가 내려온 평이거든요. 이 구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막 전설의 공간이 된 겁니까? 여기 사실은 이제 뭐 방문하시는 분들 또 와서 보면 이제 금방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입구에서부터 그게 치밀해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게 여기 잡혀온 사람들을 최대한 공포감을 줘서 두렵게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게 이 목적이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두렵게 만들려고 한 거죠. 입구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문으로? 열릴 때 거의 탱크 지나간 소리 같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포감에 휩싸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뒤로 해서 아주 미로같이 해서 5층 조사실로 가는데 그 가는 게 나선형 계단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5층으로 통하는 거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군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은 그 과정에서 벌써 기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공포라는 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5층에 조사실이 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은 지하에 이제 그 고문실을 두는 경우인데 여기는 또 5층에 뒀어요. 그런데
이 조사실 하나하나를 보면 창문이 아주 좁아요.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죠. 그리고 또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게. 그리고 밖에서 혹시나 안을 또 멀리서 들여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 이 두려움에 쌓이면 그리고 고문을 많이 받다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심리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살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막으려고 이게 철저히 좀 한 거고요. 예. 또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단 1초도 어떤 생각을 하기 힘들게, 딴 생각을 하기 힘들게 돼 있는데 이 CCTV로 감시도 하게 돼 있고요. 예, 책상과 의자도 다 고정이 돼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고정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침대도 있는 거죠. 침대 있고, 예, 그리고 욕조도 있고. 예. 그래서 욕조는 이제 물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침대가 같이 있다는 거는 조사하는 곳과 쉬는 곳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걸 애초에 설계한 사람이 이게 고문을 위해서 최적화되게 설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제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건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아주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권 유린이 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의뢰자의 생각이 뭔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철저히 이해할 때 거기에 맞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건물은 상당히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만들어졌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박종철 열사가 사망당한 조사실이 509호, 그리고 김근태 의원이 고문당했던 곳이 515호.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고문들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 수가 확인된 것만 얼마나 됩니까? 현재 확인된 거는 이제 391명의 명단이 최근에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좀 나왔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 그 391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앞으로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그 시대에 간첩으로 조작당한 사람들만 해도 이 사람들보다 많은데. 물론 이제 여기만이 아니고 또 안기부도 있었고 보안사 이런 데도 있죠. 그랬죠.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러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2005년까지 대공분실로 쓰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됐다는데 그 인권센터로 사용될 때는 어땠었나요? 이게 사실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제 그 1976년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인 거고요. 그래서 30년간 이제 대공분실로 쓰이다가 이게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로 바뀐 건데요. 이 경찰청 인권센터라는 게 이제 그 시절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죠. 다만 이곳에 만들었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거였었고요. 이 공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공간인 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알리는 그런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좀 과시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됐었던 거죠 사실. 그게 한 13년간 그렇게 운영됐다가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역사 속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짓들이 자행됐던 공간이라도 그런 공간들을 새로운 의미로 기억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의미로 탄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억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주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그걸 주체로 운영한다는 건 경찰은 가해자였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또 하고 싶어도 쉽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는 쉽진 않은 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이 계속 운영하는 게 좀 기형적인 형태였다고 봐야겠죠.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아니,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42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게 사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좀 더 세게 했더라면 그때 4.19 혁명 때처럼 전두환을 완전히 몰아냈더라면 사실은 그때 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의 품으로 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2000년대에 가면은 특히 이제 과거사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도 그렇고 안기부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또 그걸 직접 또 조사하는 활동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때는 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찰청장이 발표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니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조사실을 막 없애려고 막 수작을 하다가 막 발각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그 직전인데요. 2000년경에 이제 거기는 계속 대공분실을 운영할 당시에 거기를 이제 5층을 이 사람들도 이제 계속 이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아마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박종철 아버지께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로 달려와서 막어서 겨우 509호실만 옛날 모습 그대로 좀 살렸고요. 다른 데까지 못 막은 거죠. 아, 그럼 515호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됐군요. 이미 변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걸 조사를 제대로 해서 다시 복원할 건 복원하고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게 최선일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요, 진짜 꼼수 중에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던 주체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기념하는 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박정철 여사 아버지께서 안 계셨더라면, 김정기 아버지, 박정기, 죄송합니다. 박정기 아버님이시죠? 얼마 전에 또 소천하셨는데, 참 먹먹한 그런 또 생활이었습니다. 영화 1987 상영 이후에 이 인권기념관으로 가는 그런 어떤 길들이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았죠? 그렇죠. 이게 그 전에 이제 촛불혁명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 촛불혁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이제 영화 1987이 나오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계기로 많은 분들도 찾아오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 이 캠페인도 좀 쭉 하면서 환기를 많이 시켰고요. 그 결과로 이제 지난해 연말에 경찰이 이제 떠났고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아니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 안내하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이렇게 보면 영화 1987 이후에 상당히 늘어났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와서 이제 연인도 뭐 같이 오기도 하고 영화 보고 그 당시에는 같이 손잡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을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죠. 이렇게 운영되었었구나.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졌구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요. 최근에는 또 영화 1987이 일본에도 또 상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일본인들도 오고요. 그리고 또 제일동포들도 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세계적인 명소를 결국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만들었네요. 이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얘기 좀 드리면요, 이 김수근의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김수근 사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축계에서 최고의 꽉 잡고 있죠.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탐구하고 제대로 평가하려고 그러면 막잖아요, 막.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적인 거장을 보면 나이 70에 역사에 길이 남는 작품을 남기더라. 우리 스승께서도 좀 더 오래 사셨다면 그 역사에 길이 남을 건축을 남겼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탐방 안내할 때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전에서 오신 어떤 어르신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에 이미 역사에 길이 남을 건물 이미 지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건축가 김수근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역사가 본인의 어떤 선택을 책임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 건축물로 김수근 건축가에 대한 평가들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오는데요.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한 분야에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 뛰어난 재주를 엉뚱한 데 쓸 수 있다. 양승태 대법관 보면 알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수근이다. 자, 우리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짧게나마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987년 1월 14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날일 수 있을 텐데 86년도에 학교에 들어간 분이죠? 아니 84년도. 박종철 여사는 84년도에 학교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김학규 이사님과 친구분. 예, 저도 같이 이제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요. 84학번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떤 친구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영상에도 나오는 사진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요. 상당히 좀 눈이 맑은 친구였어요. 저도 마지막 만날 때 기억도 이제 그래서 잊을 수 없는데요. 또 이제 이 친구가 좀 남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상당히 돋보이는 친구였어요. 제가 30주기 때 한번 그 부산에 가서 고향 친구들을 좀 만났었거든요. 고등학교 친구들. 그 친구들도 이야기하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박종철이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왔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쌌죠. 뭐 선물을 받았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막 돌려 입으면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하교하는 길에 거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린을 보고 박종철이 그 오리털 파카를 벗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려서부터 이게 완전히 몸에 밴 친구였구나 이런 걸 좀 그때 새삼 느꼈어요. 그 마지막 사망 소식 들었던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1월 15일 날 하루 후죠. 그때 중앙일보 석간을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저는 당시 이제 수배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사서 보면 항상 사회면을 제일 먼저 봤었어요. 그렇죠. 사회면에 누가 잡혀갔다. 어디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런 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그날 중앙일보 석간을 사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제 친구 이름이 딱 써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컸죠. 박 열사는 그때 당시 그 뭐 어떤 수배 중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 당시 수배 중이 아니었죠. 하숙집에 있었다가 잡혀갔으니까요. 저는 이제 수배 중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충격이 컸고 또 이제 동시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게 고문에 의한 사망이다. 이걸 직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막 치밀어 올랐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대단했을 것 같아요. 좀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면 두려움 이거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과 분노, 두려움 이게 섞여서 그 형성된 감정이 아주 묘한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서 아예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잊을 수 없죠. 그때 당시에 그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감정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종철 열사 32주기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까지 짧게 좀 붙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1월 14일이 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하루 앞당겨서 1월 13일 날 이제 추모제를 합니다. 이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서울에서는 이제 남영동 대국민실에서 하고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제 경찰이 떠난 상황에서 하는 추모제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와서 좀 함께 진짜 이제 32년 만에 509실에서 나오는 박종철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좀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추모제 이번 14일에 한번 같이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